수업 중입니다. 교실 뒤쪽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납니다. 한 아이가 책상을 밀치고 일어섭니다.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옆자리 아이가 놀라 몸을 움츠립니다. 선생님이 다가가 이름을 부르지만 아이는 그대로 교실을 나가버립니다. 같은 날, 같은 학교, 다른 교실입니다. 한 아이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흘째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발표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고개만 끄덕입니다. 두 아이는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앞에 아이에게는 문제 있는 아이라는 이름이, 뒤에 아이에게는 조용하고 소극적인 아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는 정말 다른 아이일까요? 한 아이는 밖으로 터뜨렸고 한 아이는 안으로 삼켰습니다.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어쩌면 닮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감정이 있었고 그 감정을 꺼낼 방법을 몰랐다는 것. 지난 편에서 우리는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일까지 왔습니다.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름 붙이는 세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절반입니다.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감정이 저절로 다뤄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은 두 단계는 표현과 조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감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행동만 본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쟤는 왜 저러는 거야? 그런데 이 질문에는 어느새 판단이 섞이기 쉽습니다. 행동의 이유를 묻기보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다루기 어렵다고 여겨진 아이들을 권고하고 만난 한 임상 심리학자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잘할 수 있으면 잘한다.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을 감당할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 저러는 거야?가 아니라 지금 저 사람 안에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 그리고 그 감정이 나올 통로가 있었을까? 네 번째 단계, 표현입니다. 표현이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상황과 상대에 맞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식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데는 옳고 그름이 없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더 나은 방법과 덜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그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건 오히려 표현하지 않는 법에 가까웠습니다. 울지 마. 그만해. 참아. 여기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되게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말밖에 건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쉽게 두 가지 방식으로 기울게 됩니다. 참거나 터뜨리거나. 그런데 참는 것은 생각만큼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감정을 일으키는 영상을 보여주고 한 집단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고 몸의 생리적 긴장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더 눈여겨볼 결과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사람과 대화를 나눈 상대방에게도 생리적인 긴장이 나타났습니다. 상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몸은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일은 혼자 조용히 감당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만은 않았던 겁니다. 표정은 지워져도 긴장은 방 안에 남아있고 그 긴장은 옆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표현된 감정은 상대에게 나를 이해할 정보를 주지만 숨겨진 감정은 관계 속에 설명되지 않은 긴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조절입니다. 조절이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참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조절은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채로 그 감정에 끌려가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정의 발견이 제안하는 방법 중 하나가 메타모먼트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감정에 솟구치는 순간과 그 감정에 반응하는 순간 사이에 아주 짧은 틈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곧바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상처받으면 곧바로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메타모먼트는 그 사이에
잠깐의 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째, 알아차립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턱에 힘이 들어가거나 목이 뜨거워지거나 숨이 얕아집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멈춥니다. 그리고 숨을 쉽니다. 길게 내쉬는 숨 한 번이면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이 짧은 멈춤은 자동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다른 행동을 선택할 틈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가장 좋은 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건 이 방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했을까? 화를 참아야 할 이유는 잘 떠오르지 않아도 되고 싶은 내 모습은 비교적 선명하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넷째, 그 모습에 맞는 행동을 고릅니다. 자리를 잠시 뜨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은 말이 잘 안 나오니 조금 뒤에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방법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스스로에게 말을 걸되 나라는 말 대신 자기 이름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나 왜 이렇게 떨리지? 가 아니라 지훈아, 지금 많이 긴장했구나. 이렇게 자신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는 방식은 감정에 그대로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과 외면하는 것은 다릅니다. 외면은 감정을 보지 않는 것이고 거리 두기는 감정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두 아이에게 보러 가보겠습니다. 책상을 밀치고 나간 아이. 그날 아침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며칠 전 친구들 사이에서 겪은 일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본 것은 행동뿐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 뒤에는 그 순간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무언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흘째 거의 말이 없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없는 것이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안의 것을 말로 옮길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행동이라고 바라보았던 것들 가운데 일부는 고장이라기보다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하고 표현할 통로도 찾지 못한 감정이 행동으로 흔적을 남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동만 눌러서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 지르는 행동은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 행동을 만들어낸 감정까지 해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행동을 다루면서도 그 행동 뒤에 감정을 함께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행동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과 행동을 허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화가 난 건 이해해. 그런데 물건을 던지는 건 안 돼. 이 두 문장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일지 모릅니다. 내 감정은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감정을 인정하면서 행동의 선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감정을 조절하는 것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유난히 날이 서 있는 동료, 갑자기 연락이 뜸해진 친구, 사소한 일에 폭발하는 가족. 우리는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곤 합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야. 사람이 변했어. 너무 예민해졌어. 그런데 오늘 이야기대로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냈던 짜증이나 삼켰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가 못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순간 내 감정을 다룰 다른 통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행동이 거슬렸다면 마음속에 한 문장만 바꿔보는 겁니다. 왜 저래? 대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한 문장으로 상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시선은 내 말과 표정과 태도를 통해 상대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행동은 우리가 보는 겉모습입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감정을 다루는 5단계가 모두 모입니다.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름 붙이고,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 그런데 이쯤에서
조금 막막해집니다. 이 5가지는 알고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배운 어른도 지치고 여유가 없는 날에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결국 이건 개인의 의지만으로 굴러가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은 대체 누가 어디서 길러줘야 할까요? 우리가 처음 감정을 배우는 곳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달려온 어른의 첫마디, 화가 났을 때 돌아온 척반은, 슬퍼할 때 곁에 머물러준 사람의 태도. 그 짧은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배워왔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로 그 자리, 가정과 학교로 가보겠습니다.